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캐드의 털모자 사랑해주신 여러분, 저희가 장르 문학을 요즘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SF 기억나시나요? 예, 로버트 휴 벤슨의 세상의 주인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디스토피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것을 이제 보셨을 거고, 오늘은 미스테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염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염승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스테리는 추리는 진짜 모르고요. 맨날 오는데.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고. 네. 그냥, 뭐랄까, 책이 상당히 재밌어가지고 이번에 하나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어떤 책을 선정해 주셨죠? 예, 구라치 준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두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죽은 사건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건 저는 잊혀질 수 없는 제목이어서. 야, 살다 이런 제목을 보게 될 줄은 제가 몰랐는데. 너무 기발했어요. 그쵸? 원래 알던 작품은 아니셨죠? 예, 그러니까 좀 검색하다가 좀 보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게 두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일본 속담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속담으로 치면은 이제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라 이런 비슷한 걸로 또 뭐 우동에 목을 매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관용어 같아요. 네. 하여간 그런 소설인데 이게 번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도 직설적으로 두부 모서리에 사람 머리가 부딪혀 죽어가지고 나온 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표지도 진짜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제 뭐 검색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진짜 여기 두부 모서리가 있고요, 피가 묻어 있고 머리에서 막 피가 흐르고 하여튼 너무 재밌는. 무라카미 딴 얘기인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두부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단한 맛이라고. 그런 얘기가 또 있어. 미치겠다. 무라카미.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집에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책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단편들이 모여 있는 단편집이더라고요. 단편집입니다. 둘레 6개 작품. 6개 작품이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뭐 판형 자체가 작고 활자 크기도 좀 적당히 좀 큰 활자라 가지고 맘먹고 읽으시면은 지금 뭐 하루 반나절이면 다 읽으실 수 있을 정도의 분량? 예, 저도 한 그 정도 걸렸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일단 뭐 미스테리라는 장르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호불호가 좀 나뉘는 거다 보니까 저도 영화 볼 때 미스테리 뭐 스릴러 이걸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말 딱 잡으면 그냥 뭐 줄줄줄 읽히는 그런 작품이죠. 뭐였지? 사실 뭐 어릴 때 셜록 홈즈 안 본 분들은 많지 않으시죠? 거의 다 있었죠. 집집마다. 문고로 해서 1권부터 50권. 제가 연식이 좀 됐는데 요만한 사이즈의 그 검은색, 노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1권부터 쭉 전집으로 50권. 어떤 판형으로 읽으셨나요, 어렸을 때? 저는 뭘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맨 처음엔 아동용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갔고 셜록 홈즈는 저작권도 끝나가지고 지금 전집 자체가 우리나라에 몇 종류가 나와 있어요. 진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끝났구나.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렇지. 아서 코난이었나? 아서 코난 도일. 맞죠? 코난 도일. 그 양반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정도만 하고. 그렇죠. 약간 어릴 때 추리 소설을 읽는 기분으로 뭐 엄밀히 말하면은 그 코난 도일의 소설 같은 경우는 추리물 쪽보다는 탐정물 쪽에 더 가까운 캐릭터물에 가까운 소설이고 진짜 추리물적인 느낌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되게 가볍게 재밌게 잘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보시면은 단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LBC 살인 사건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기발했어요. 근데 ABC 살인 사건은 뭐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도 제가 뭐 스포가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ABC 살인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장편 소설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이제 엘라리 퀸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엘라리 퀸 소설에서 나온 것 중에 나뭇가지를 숨기려면 숲에다가 숨기고 시체를 숨기려면 전쟁터에다 숨겨라 라는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으면은 거기서 특정된 걸 잡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 비슷한 걸로 맞아요. 그 물건을 이제 숨길 때 지방 같은 데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그런 데다 놔두면 의외로 그 지도에서 큰 글자 못 찾는 그거하고도 맥락이 좀 같은 걸까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말씀을 누가 했냐면은 그 탐정 추리 소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오기스트 뒤팽을 창시한 분이죠. 그 에드거 앨런 포. 에드거 앨런 포. 그분이 이제 그 단편집 도둑맞은 편지에서 그 말을 그대로 지도에 지도에 큰 글씨는 가장 눈에 안 보인다. 그리고 그 물건을 숨기려면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숨겨라. 이제 그거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무의식 중에 남아 있었나 보네요.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아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BC 살인 사건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읽으신 분이라 그러면 이제 어떤 구조로 옮겨가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비틀어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된 일종의 오마주처럼 그렇죠. 아무래도 작정하고 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 양반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닌데 이 양반 책이 재밌는 게 요렇게 쓰고 그냥 단순한 추리물 같은데 막판에 그 일본 사회를 한바탕 찌르는 무언가가 있어요. 일본 사회를 찌르는. 예를 든다 그러면은 두부 모서리에 죄송합니다. ABC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전형적인 그 뭐랄까 일본에서 가장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던 묻지마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는 연령대도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뭐 엽기성이랄까 흉포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한 30년 전에 이미 그런 일을 많이 벌였던 그런 나라기도 하고요. 그런 사회이기도 하고. 또 그거 못지않게 또 재밌었던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산의 편애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소설? 산의 편애라고 하는 두 번째 소설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미래의 그쵸. 어떤 시점에 회사의 시스템이 AI 비슷한 그러니까 사람은 못 믿겠다.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고 인사권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정밀한 이제 AI가 분석을 한다. 그 이제 쉽게 보면 이제 프로야구에서 뭐 스트라이크 존이랄까 그런 거하고 맥락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쵸. 사람의 판단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전제. 근데 그 소설도 상당히 괜찮은 게 우리가 보통 AI라 그러면은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무언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AI의 알고리즘이랑 AI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편견이 있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AI 자체도 편견이 존재하거든요. 그렇지. AI가 그렇지. 현재 그래요. 인간의 밖에서 이렇게 뭐 무슨 외계 문명 같은 데 온 게 아니라 그렇죠. 인간의 두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아놓은 거. 근데 그 많이 모아놓은 거의 주체가 인간이니까 그 AI의 편향성에 대한 연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계속 논문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AI에 대한 한 가지 주제만 다른 게 아니라 AI와 함께 하고 있는 일본의 그 집단 문화와 이지메 문화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잘 꿰뚫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요. 말씀 듣고 보니까 맞아요. 사내에서 그런 왕따 문제랄까, 그 뭐 파벌 문제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불 문화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뒤집어서 비틀어가지고 보여주는 거 그런 면이 듣고 보니까 있네요. 뭐 비슷한 소설로 우리나라의 그 장대식 선생님이 쓰셨던 그 인간 종속 선언문. 그런 게 있어? 그 장대식 선생, 잠깐만요. 제가 이름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요거 좀 한번 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고유명사가 안 떠올라요. 분명히 그 사람 얼굴도 떠오르고. 저는 타고난 것 같아요. 이분 소설 같은 경우는 인간 공동체가 그 AI에게 절대자 같은 AI에게 이제 속으로 독립을 포기하고 거기에 너희들의 지배를 받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부분이 AI가 아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AI한테 항복을 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 되게 비슷한 게 그거 있잖아요. 아이씨, 인공지능 판사
요새 판사 못 믿겠다 뭐 그러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믿지 것처럼. 못한다는 얘기는 점점 더 믿을 수 있는 거에서 우리가 차라리 다 맡기고 마음 편하게 가자. 그러니까 공정성 자체가 잘 안 나타나니까 너라면 공정하겠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꼭 그런 결과만은 아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누가 뭐래도 이 소설에서 제일 멋진 이 소설집에서 제일 멋진 소설은 역시 그 제목 그렇죠. 두부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죽은 사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중간 정리를 하자면 ABC 살인 사건은 내용을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일 테니까 그 A로 시작되는 도시에 A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고 그 다음 B 도시에 B의 첫 머리를 가진 사람이 죽고 이렇게 연쇄 살인이 일어난다는 기본 틀입니다. 이게 막 말씀하셨던 아가스 크리스티의 ABC 살인 사건과 동일한 소재고요. 대신에 이제 그때는 아가사 작품에는 그게 아마 도시별로 이제 돌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여기는 일본의 어떤 비슷하죠. 도쿄 내 어떤 구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데 너무 기발해요. 그래서 이거 스포니까 다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반전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염 선생님 말씀은 거기에 플러스 사회적인 문제를 녹여 넣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리고 이제 사내연애라는 사내 편애였죠. 연애가 아니라 편애한다 할 때 거기는 이제 AI가 이제 회사의 그 인사 시스템을 다 장악을 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직원들이 복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완벽한 AI로 기계적으로 작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최초에 약간의 그런 그 인간적인 부분들을 이제 집어넣는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그가 나는 부분들이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버그가 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무슨 버그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인공이 다니는 회사의 AI가 유독 이 주인공을 편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추리라기보다는 이제 SF에 가까운. 그렇죠. SF에 가까운 게 아니라 이건 장르를 치면 SF라고 할 수 있겠죠. 미스터리적인 요소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반전도 굉장히 콕 찌르는 반전이 또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두부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죽은. 그러니까 두부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죽은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그 전쟁 말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말기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갈 때까지 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별의별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그리고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서브컬처에서 많은 그 소재로 쓰인 거기도 해요. 다만 그게 이제 일본이 아니라 나치 독일이었다는 거. 뭐 하일 하이드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미가제 그런 것도 좀 소재가 돼서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가미카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소재가 많이 나왔고 영화로도 있는데 요새 역사적으로 있었던 또 현상이니까 사실이니까. 요새 카미카제 같은 경우는 좀 요새라고는 못하지만 한 최근 20년 사이에 카미카제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대작이라고 불리는 몇 개 영화들이 그 당시를 미화하는 그림으로 많이 냈기 때문에 제작은 일본 제작이고 그러니까 일본 거죠 당연히. 그 얘기는 좀 그리워한다? 제가 받아들인 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 선생님의 그 견해가 그냥 궁금하니까. 저는 그거 뭐라고 좀 느낌이 비슷하다 그랬냐면은 우리 그 이명박근혜 시절에 6.25 관련 영화들이 막 은근 나왔잖아요. 뭐였지? 인천 상륙작전이나 또 그 뭐였지? 그 영화. 그 타비아 티오피아게 저기 빅뱅의 그 친구가 주연했던 그 영화. 포화 속으로. 네. 역시 참. 근데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 솔직히 뭐 마음에 내키지 않는 영화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영화들이 나왔던 게 이런 말씀은 좀 민감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어르신들의 노고를 잊지 맙시다라고 하는 그 코드를 가지고 정부가 어떤 극우적인 스탠스로 빼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본 해석이 맞다면 그거랑 되게 같은 짓을 이런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작품들, 영화들은 그러면 일본에서 봤을 때는 어느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2차 대전 시대예요. 2차 대전. 그 소재인데 그런 걸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포화 속으로 하면은 뭐
이명박근혜 얘기하듯이. 그거요? 일본에서는 누구 시대? 누구겠어요? 일본이 그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아베? 그럼 이제 바뀌었다, 스가로. 바뀌었지. 그럼 뭐 최근 뭐 10년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게 나온 이유는 지금 이명박근혜 이렇게 그대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일본에서도 뭔가 좀 부패, 그 이제 변하지 않는 그 기득권의 어떤 위치들이 점점 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을 것 같고 그거를 누르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자기네들의 위기 국면을 좀 넘어가 보자는 수작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그거였거든요. 어느 시대나 이렇게 좀 꺾이는 타이밍 같은 게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백투더퓨처 같은 경우가 1954년으로 가잖아요. 근데 백투더퓨처가 1954년으로 가는데 55년이구나. 55년으로 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80년대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완전히 붕괴된 사회였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뭐 일본인이 득세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싹쓸이하고 그렇죠. 그 불안함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블레이드 러너 거기서 잘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1955년 그때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좀 나쁘게 말하면은 흥청망청했던 시기, 모든 게 풍족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국가도 풍요로웠고 경제 규모도 풍요로웠고 거기다가 세계의 가장 으뜸되는 국가로서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도 완벽하게 쥐고 있었던.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1차,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저쪽 그 유럽인이 어디 다 작살났고. 그렇죠. 미국은 뭐 솔직히 어부지리로 전혀 피 안 보고 있다 마지막에 참전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 죽은 거 가지고 어부지리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약간 본토가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렇죠. 헤게모니까지 싹 다 얻어냈던. 그러면서 세계 최강 국가로 모두가 인정은 안 하고 있었지만은 2차 대전을 직후로 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인정을 받게 되죠.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싫어했다 그러면은 2차 대전 때를 기준으로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데 그런 아름다운 자기 시대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 번 더 반추해보고 싶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백투더퓨처 같은 게 좀 나오는 건데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이제 일본 아이들이라 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일본 꼰대들의 입장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는 기계가 있었어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래도 미국한테 덤벼봤어. 그 유명한 라떼는 그렇구나. 뭐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메가리도 없고 패기도 없고 진짜 목숨 걸고 진짜 그 뛰어드는 저 조국과 뭐 저기 그 황제라고 그래야 돼 뭐라 해야 돼 저기 천황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애국심도 안 보이고 그런 코드들이 좀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코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에요. 누구나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극우적인 코드라는 게 아니라 요새들은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그건 더 심한 거고.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런 말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X세대. 옛날에 무슨 선사시대 벽화에도 그 나온다며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는 말도 나오고. 그거 모르겠고 뭐 저기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 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준 사건의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전쟁 막판까지 전쟁 막판에 왔는데 막판에 별짓을 이제 다 했는데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같이 있는 게 그 구라치 준의 이 소설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렸던 당시에 그 있었던 극우 부활의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그냥 찌른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요? 제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소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이제는 뭐 나치가 하이드라에 진짜 하이드라에 손댔다는 건 아니고요. 나치가 하이드라에 기대했던 것처럼 그 일본도 거의 뭐 흑마술 같은 그런 분위기에 이제 기대고 있는 과학이라는 민영하에 그걸 학문으로 포장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제 기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당시에 일본이 제정신이 박힌 나라였으면은 항복선언 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유도 병기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유인 유도 센서로 쓰는 거잖아요.
유인 유도 미사일이거든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너무 잔인한 표현이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 가미카제를 위해 가지고 특별히 설계된 비행기들과 잠수함이 있었어요. 특별히 설계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출 장치라든지 뭐 그 바퀴 같은 거 아예 없이 로켓 엔진만 가지고 직진 앞 온리 직진.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만든다. 이 소설 내에서도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카바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해군의 같은 경우에는 회천이라 가지고 이제 가이텐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회천 하늘로 돌아간다고 이제 일본어로 읽으면 가이텐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뢰예요. 그러니까 인간 어뢰. 어뢰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뢰라기보다는 잠수함인데 사람이 딱 들어가는 잠수함인데 1인용 잠수함인데 오케이.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해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치 자체가 무게가 너무 나가니까는 사람이 들어가면 용접을 해버려요.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근데 이제 뭐 여기 좀 얘기를 좀 더 드린다 그러면은 당시 일본이 배터리 기술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산소 배터리가 이제 누수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CO2나 일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먼저 죽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그럼에도 모든 걸 묵살하고 이제 사람들을 계속 젊은 사람들을 보냈던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네, 팩트. 실제로. 그 관련 근데 자료들이 있는 실제 팩트인 거죠. 예. 나치 독일이나 일본이나 제정신 바뀌었다 그러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 약간 옆길 얘기이긴 한데 그 당시 나치 얘기를 하니까 일설에 의하면 무슨 뭐 그 나치가 그때 과학기술 동원해서 특수비행체 소위 말하는 UFO 뭐 관련돼서 뭐 떠든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정말 그 얘기하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진짜 그건 날짜로 제대로 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니들이 그런 데에 의존을 하고 사람 하나 죽는 데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그 감정도 없이 그런 걸 행정 업무와 서류 업무의 일부로만 보는 게 니들이 사람이냐 라는 말을 이 사람은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책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쟤들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 것도 같은데 그래서 책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당연히 궁금하시고 읽어보세요. 특히나 이게 너무너무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이다 보니까 다들 궁금해하시고 채널을 이렇게 돌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두 모서리 이 작품의 배경이 어떤 그 당시에 실험실 랩이 있었다. 예, 외딴 곳에. 그래서 거기서 과학자가 정말 기상천외한 그 무슨 아인슈타인의 무슨 법칙 같은 그런 과학적인 그런 법칙에 입각해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간 어뢰나 그다음에 가미가제 그 비행기처럼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무기를 개발을 하는 랩이 있었고 그 랩은 철저하게 이제 보안에 붙여져서 외부인 침입도 안 되는 밀실 같은 실험실이고 한 사람이 진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하면은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뭐 놀라운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무기가 된다 뭐 이런 설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3명의 그 훈련병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실험에 3교대로 참여를 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습니다. 전형적인 밀실사인가? 밀실이죠. 밀실이죠. 그리고 목격자들이 이제 있었지만 딱 들어서 보니까 이 밀실 구조에서 얘가 딱 보니까 머리가 깨져가지고 뒤가 푹 파여서 푹 파여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었는데 그 머리에 두개골까지 이렇게 파고들 정도면 굉장히 강한 무슨 모서리가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무기가 될 만한 물건이라고는 두부밖에 없는 거예요. 두부. 그 야식으로 이제 갖다 준 그 두부. 냄비도 아니야. 이렇게 둥그런 면하고 안 맞고. 딱,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것 같은 두부 모서리하고 여기 파여있는 이 피가 그러니까 이제 다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보시는 분을 위해 가지고 미리 좀 약간 조금만 스포를 하자면은. 아니, 냉동 두부 아니야? 그런 미치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어. 이거를, 그래서 나도 읽다가 당연히, 그럼 이거 두부를 밖에 이제 나가서, 얼려가지고 때리면 되는 거 아닌데,
보기 좋게 이 지역에 두부가 오려면 영하 40도가 필요한데 여긴 끼케야 뭐 한 4, 5도 영하 4, 5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딱 깨고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 진짜 이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진짜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고요.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이제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번 꼭 빌리시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지 도서관에서 이제 빌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서 봤는데 구라치 준이라는 작가의 이런 기상천외한 기발한 발상과 전기가 돋보이는 책이었습니다. 그 외에 나와 있는 소설이 이제 파와 케익의 살인 현장. 파와 케익의 살인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위기로 본다 그러면은 좀 인간의 집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밤을 보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동물이 나오는 그 추리소설가 약간의 스릴러 느낌도 좀 나고 그러니까 뭐 저는 보면서 이제 미스 마플 그러니까 아가사 크리스티의 미스 마플 시리즈가 조금 연상이 되기도 했는데 제가 그걸 잘 몰라서 미스 마플 시리즈가 그러니까 뭐 저기 할머니 탐정 할머니 동네에서 탐정. 일어난 일을 해결하는 옛날에 예. 이건 또 다음에 하는 얘기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탐정 할머니 탐정인데 할머니 탐정 얘기가 좀 커지죠 나중에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저거를 또 하셨다 그래요. 그 캐릭터를 만드셔가지고 탐정 캐릭터를 하나 만드셔서 네코마루 선배라고 하는 캐릭터를 하나 만드셨다 그러는데 그 네코마루 선배 시리즈가 이제 또 하나가 또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저기 제목이 네코마루 선배의 출장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건 뭐 전형적인 탐정 캐릭터물. 그럼 이 네코마루가 나오는 다른 책들이 또 당연히 또 있겠네요. 예. 그래서 뭐 일종의 그 뭐 에큘 포아르처럼 그런 근데 작가의 대표적인 탐정 캐릭터.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탐정이라 그러면은 엄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셜록 홈즈만 하더라도 그렇지. 뭐 무술도 못하는 게 없고 약쟁이라는 거 빼놓으면은 네코마루 선배는 그냥 동네 찐따 오타쿠예요. 그 보니까 난 있는데 좀 짜증이 좀 처음에 나는 처음에 모를 때는 정말 스포라고 할 수 있는데 탐정 얘기했으니까 나 얘가 범인인 줄 알았어. 수상하기는 이럴 데가 없잖아요. 얘가 범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네코마루 선배라는 이 캐릭터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동네 백수 형아. 난 근데 비추야. 솔직히 난 정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몰라요. 그 서양의 그런 탐정 관계 오래 길들여져서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처음 접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이 안 가. 이게 적응 기간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였냐면은, 옛날에 형사 콜롬보 기억하세요? 기억나죠? 네. 콜롬보. 형사 콜롬보가 겉보기에 보면 되게 눈치 없는 캐릭터거든요. 좀 들이대고. 네, 막 들이대고. 괜히 그냥 범인 사생활 물어보고. 그렇지. 네, 관계도 없는 거 계속 물어봐가지고. 그렇지. 나중에는 이제, 전화한 제보자나 의뢰인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렇구나.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이 내용. 네코마루가. 딱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제 형사 콜롬보도 자기 손바닥에서 다 갖고 놀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코마루도 점점 좀 그러면서 이제 추리의 폭을 좁혀나가는. 오늘 한 가지 또 얻었네. 그렇지. 네코마루를 앞으로 읽을 때 혹시 읽게 되면 콜롬보를 생각을 읽으면 좀 짜증이 안 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책이 어떤 분이 읽으시든지 간에 그러니까 한참 동안 추리를 잊고 사셨던 일반인 저를 비롯한 일반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추리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읽으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냥 여행 갈 때 기차 안에서 그냥 다 읽고 그냥 내리셔도 될 정도고 아니면은 주말이나 아니면 조금 쉬시는 날 영상은 지겹고 글을 읽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가볍게 앉아가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중에 뭔가 마음속에는 좀 남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이 장르의 특성상 이렇게 깊이 있는 책 본연의 얘기를 못 전해드려 죄송한데 분위기만 좀 전달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 혹은 빌려서 부담 없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큰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작품이다
그냥 머리 아플 때 그냥 쭉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서 마지막에 조금 정도, 재밌네, 기발하네, 뭐 그런 정도의 감흥이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어떤 작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르가 될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저희가 장르 문학이라서 SF나 뭐 판타지나 미스테리, 스릴러, 서스펜스 등등 그쪽 계열 앞으로 우리 염쌤과 함께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김캐대와 더불어서 이 김캐대 털모자에서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